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제목은 놀공발전소의 노력금지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었거든요. 조금 오래됐죠. 우연히 알게 된 책인데 좀 되게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왜 좋았냐면 게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게임적인 요소가 좀 많이 적용되면은 좀 재밌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5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어떤 하나의 게임 회사가 나오는데 그 게임 회사 대표와 그 직원들이 쓴 책입니다. 이 게임 회사 사장이 이승택이라는 사람인데 책에서는 피터라는 별명을 쓰고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좀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기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해서 어쨌든 본인도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거든요. 20살 때.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을 하고 뭐 잡지사에서도 일을 하고 제약회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연히 친구랑 게임 회사를 만들거든요. 본인이 좀 게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게임 회사가 좀 잘 돼서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을 맡게 되게 되는데 본인은 그런 게 좀 게임 만드는 건 재밌는데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좀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벤처 기업의 성장기 같은 책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 회사가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로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빅게임, 컴퓨터로 하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임을 빅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특이한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하나의 오프라인 형식의 게임입니다. 오프라인 형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보드게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이 게임은 그것보다 확장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체육관을 대여해서 큰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참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걸 빅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본인이 교육용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비영리 단체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게임 학교라는 그런 걸 해서 아이들이 책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좀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본인이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 게임을 생각을 했었대요. 가령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그런 소설을 게임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 러시아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죠. 이런 거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그런 식의 상상을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 되게 특이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작가가 왜 우리가 어린 시절처럼 살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상상력이 되게 크잖아요. 어른이 되면 근데 우리가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왜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상상력이 큰데 어른이 되면 상상력이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그 지점이 나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면 침대가 수영장인 것처럼 팔을 휘젓고 골목이 전쟁터가 된 것처럼 몸을 숨기고 지하철이 우주선을 가로지르던 우주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어린 시절, 그 시절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변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사전 속의 정의에 발목이 잡혔다. 침대는 잠시 자는 곳이 되고 골목은 그저 눈이 오면 골치 아픈 길이 되며 지하철은 지옥철만 아니면 다행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 어른들이 동심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동심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어른들이 놀이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이나 아이나 원래 본성상 장난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일을 신경 쓰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각이 거의 없다면은 어른들은 10개를 넘게 그러니까 많은 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어릴 때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면은 원래 애들이 장난치고 좋아하는 걸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숙제 한두 개 정도 끝내면 재밌게 놀잖아요. 어릴 적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이들이 선행학습한다고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 아이들이 하루하루 재밌게 잘 놀고 동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애들은 하나하나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제 숙제 한두 개 정도 끝내면 그 다음부터 다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다 정해야 되거든요. 정한다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그만큼 불안하고 또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책임감 같은 것들도 많고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 차이가 아이들하고 어른의 이런 놀이를 게임을 대하는 차이가 아이들은 이게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잘 짜여진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너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숙제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른들한테는 좀 제 생각인데 너무 자유방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동심이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실상 국가가 국민들한테 좀 이런 식의 세계관을 주입한다는 등 좀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자유방임적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좀 우울증이 작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국가의 간섭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많은 것도 너무 이렇게 개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빅게임을 만드는데 이 게임이 사실은 처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들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런 빅게임 회사를 차린다는 게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대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점은 그 되게 리얼함이 있겠죠. 이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 게임을 실제로 실현을 하거든요. 게임을 그 오프라인으로. 그런데 뭐 어떤 식이냐면 서점에서 전체를 빌려가지고 밤에 사람 없을 때 이제
그 안에 뭐 부스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쨌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문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그 가문을 상징하는 브런치와 완장까지 차고, 그래서 오늘 밤만은 케플러가의 딸이 되고 몬테규가의 아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연출을 하는 겁니다. 밤 시간대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3D로 완전히 체험하는, 리얼로 실사로 이런 거에 메리트가 있겠죠. 보통의 컴퓨터 게임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게임은 게임에 보상을 주어질 때도 과자가 직접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감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만지면서 촉각을 느끼고 대화를 직접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친밀하고 실감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은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생각할 때 좀 중독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는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 중독적이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산뜻하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표가 어쨌든 빅게임에서 말한 목표를 읽어보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것이 게임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삶의 반경과 생각의 깊이가 게임을 통해 확장되었다면 그 또한 빅게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만 해도 좀 창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막 몇십 명 안 되잖아요. 요새는 뭐 더 많이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여기서는 그 수천 명까지 게임을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스케일이 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축구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같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기 축구회는 어쨌든 직접 현실에서 직접 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조기 축구회가 직접 뛰고 직접 대화하고 사회생활하고 뒤풀이하고 뭐 이런 만족, 이런 만족이겠죠. 그걸 용이하게 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걸 만든 거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번 조기 축구회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직접 연락도 해야 되고 뭐 축구장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축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게임 형식을 만들고 포맷을 만들어서 참여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책이 되게 컬러풀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벤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책 제목이 왜 노력 금지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노력이란 말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가움 같은 거를 삼아서 이 회사를 차린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보면은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도 자기 좀 마음대로인 것 같고, 강제적인 거 없이 재밌게 일을 하자. 실제로 거기서 보면은 좀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워크샵도 많이 하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들이 책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부러운 벤처기업의 문화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엄청 직원들은 빡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또 이 회사의 철학이 일은 빡시게 해도 밥은 잘 먹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책에 보면은 좀 뜬금없이 음식 메뉴 같은 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옵니다.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정리가 잘 된 책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진이 많아서 좀 볼 거는 많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은근히 철학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한 게임일수록 플레이어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플레이어의 선택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게임 안에서는 플레이어의 모든 선택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내가 만나는 인연 하나가 내가 꿈꾸는 목표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생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다. 예. 이런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연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이 사람이 운명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뚜렷하게 도움을 준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게임과는 달리 그냥 삽질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삽질을 싫어하고 무기력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계속 하니까 자꾸 따분해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을 줄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든 생각은 삶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신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의미 없는 일을 별로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운명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내가 행동 하나하나 뭐 만나는 사람이나 닥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건데 그냥 무신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게임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떤 거냐면 원래 좀 축척이 되고 건더기가 있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를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 견뎌하는 것 같거든요.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하루의 행동이 내일에 누적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가고 그거가 마치 점수처럼 작용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수량화될 수 있는 점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게임이 이제 그거를 실현시켜 주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인간이 원래 의미를 추구한다 하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하던 거를 마저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뭐 A를 하다가 다른 게 좋으면은 B를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데 인간의 본성상 자기가 얼마간의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좀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뭔가 창출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 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경찰이나 이런 거 쳐도 되는데 사람 심리가 어쨌든 자기가 하고 하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 어, 그런 것도 사람들 무의식에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규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규칙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제한이 있어야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한된 시간이나 자원에 대해서 책에 따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게임도 생각해 보면 다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게임 안에서 동력을 얻을까? 이런 생각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두 명만 있어도 이름이 뭔지 모르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며 놀았지만 요즘은 어떤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만나서 뭐 하지?
규칙이 없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놀고 깝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게임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게임에서도 계속 규칙을 만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뭐를 해야 되고 미션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좀 깝깝함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재밌고 자유로운 세상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원래 좀 불안정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실제 인간이 좀 불안정하고 어떤 누군가가 뭐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실제 사람들이 어떤 제한을 받거나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회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애들이었을 때 사회가 정해준 그런 규칙 같은 거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더 인간의 본성에 맞았었다. 그런 게 또 정서적으로 건강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한 게 하자면 옛날에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난 게 제가 20살 무렵에 디아블로가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자기 키웠던 캐릭터를 보여줬어요. 그게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그걸 보니까 랩이 한 25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레벨에서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 그리고 스탯을 잘 찍어놨더라고요. 이제 스탯이 이제 그게 뭐냐면은 떤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이제 C를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튼 이렇게 몰빵해서 이제 한 스킬에 딱 제대로 된 그걸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애들한테도 보여주니까 이렇게 레벨이 높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레벨이 높아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레벨에 저렇게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캐릭터를 키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렙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만렙을 키운 캐릭터하고 그 사람이 했던 25 키운 그게 PK를 뜨면은 당연히 만렙이 이기겠죠. 근데 만렙으로 키운 애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한두 개 스탯이 어긋나게 찍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 오랜 시간 게임을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 평가할 때 이런 거 평가하잖아요. 그 나이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전체적인 능력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렙보다는 차라리 그 레벨 10이라도 그 주어진 조건에서 완벽하게 키운 것을 좋아하듯이 인간 자체가 원래 넘치거나 이렇게 만렙처럼 자유롭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제한된 조건 속에서 딱 뭐 100m에 몇 초 이런 식으로 효율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면이 인간이 이제 게임이 인간한테 정말 잘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게임으로서 뭐 세상을 바꾸겠다, 뭐 뭘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책 같은 거를 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의 본성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어쨌든 게임을 게임으로 보지만은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많이 반영이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계단 같은 거, 그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재미가 있잖아요. 점수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분도 서울을 뭐 게임처럼 만들 거다라는 말하는 것도 봤었고, 어쨌든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사업하실 때 여러분들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여러 가지 물질적인 특성을 넘어선다라고 또 이승택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 사람이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라는 그 15분 강연하는 거기에 나와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게임을 시도하는데, 빅게임을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손을 잡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많은 거기 참여 세바시에 왔었던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게임에 참여하는 장면을 거기서 제가 봤었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킨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게임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재미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게임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노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도전 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희생한다는 피해 의식 없이 그 기꺼이 노동을 감수하게 만드는 게 게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물질적인 보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 꿈꾸었던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보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나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신선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는 그 전에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자고만 하면은 문명이 발전을 안 했겠죠. 뭔가 개척하고 건물 짓고 오렌지를 따거나 뭐 제품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움직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어떤 동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물신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돈을 숫자로만 확인하고 실제로 만지지 않고 물신성 때문에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자본주의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수단을 쓰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 게임이 돈보다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는 어떤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말고 다른 어떤 이상적인 사회, 어떤 재미를 동력으로 쓰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엔트로피가 거의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 어쨌든 뭐 제로 성장 사회는 뭐 엔트로피가 한계에 달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사회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저는 게임에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게 이기는 거다. 돈도 명예도 재미 앞에서는 맥을 못 친다. 하고 싶은 일로 판을 만드는 것.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게 어쨌든 재미가 돈도 명예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게임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 안정성인데, 제가 정한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 게임에서는 설령 실패해도 성공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니까 이게 뭐 좌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게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놀공은 이런 게임 안에서 이런 실패가 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번의 실패가 엄청 큰 좌절을 안겨주잖아요. 게임에서는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실패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게임 할 때 그 빅게임으로 할 때 자기가 우승을 못 할 수도 있죠. 아쉽게도 우승은 다른 커플한테 돌아갔지만 그래도 다른 커플이 우승을 해도 배 아프지가 않고 모두가 로미오 줄리엣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쨌든 자기는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대방하고 자기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추억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의 세계에서는 승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치면 1등을 해야지만 임용이 되고, 그 딱 정해진 인원만 임용이 되고, 대기업 채용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잔인하게 사람을 구분 짓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런 거 없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고, 음, 재미가 있고, 꼴등을 해도 열심히 해야지 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게임에 이렇게 뭐고 1등이나 이런 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1등이나 이런 거는 뭐 게임처럼 현실 자본주의 사회처럼 정해져 있지만 게임처럼 어쨌든 마음 아프지 않고 패배에도 로맨틱한 체험을 즐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국민 전체의 어떤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게임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정신 건강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물론 뭐 이 책이 엄청 거창한 책은 아니겠지만 게임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뭐 게임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상상 같은 거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모든 게 이제 게임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게임 연구소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다채롭고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세상 모두가 이제 게임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다음에 정치인으로 한번 나오면 이런 거를 진짜 한번 제안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